네, 이제 시작할까요? 네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시아 문화 공동체론 오늘 제1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교에서 제작하고 계신 송재윤 교수님께서 정말 귀한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저희 아시아 문화 공동체 강의는 매 강좌마다 여러분들의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인식을 좀 뒤흔들어 놓는 그런 강의를 많이 제가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아마 오늘 송재윤 교수님의 강좌도 역시 그, 그 경이로움, 아마 충격적인 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재윤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송재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의 가장 큰 도시가 토론토인데, 그 토론토 근방에 있는 맥마스터 대학에서 지금 16년째인가요? 재직하고 있고, 저는 이제 중국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를 할까 고심을 하다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리더십이 역사적 변화를 어떻게 추인할 수 있는지, 그 리더십이 변하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지도를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위성 사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불빛이 굉장히 휘황찬란하죠. 근데 그 휴전선 이북을 보면 거의 암흑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나라가 통일신라부터 쳐도 1000년 이상 한 나라로 살아왔던 한 민족이 분단된 지 불과 두 세대 지났나요? 두 세대 지나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로 바뀌었는지,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역사 과정을 거쳐갔던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한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 경제사학자 두 명이 그 세계 역사를 경제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면서 과연 한 나라가 성공하고 아니면 또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치밀하게 고증을 해서 서술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제 Why Nations Fail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서 지금 시중에서 상업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쓸 때 저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이 제목이죠. 여기 부제가 붙습니다. 부제는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권력과 부와 가난함, 빈곤의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책 뒷표지에 이제 상업적 광고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살 때 책을 짚고 제목을 보고 뒷표지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를 통해서 이 책의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책에서 놀랍게도 한국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놀랍게도 동질적인 국가인데, 근데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고, 남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속해 있다. 같은 brothers and sisters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두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죠.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 원인이 무엇인가? 문화인가, 기후인가, 지리인가? 사람들이 만든 정치적, 경제적 제도가 경제적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은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한국 사례를 가장 중요한 역사적 경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구에서 가장 못 사는 최빈국에 속해 있고 남한은 세계 최부국에 속해 있습니다. 남북한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람들은 그 상이한 제도적 궤적을 창출한 정치의 결과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정치는 사람들이 하죠.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정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승만은 1875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90세의 나이로 사고했습니다. 김일성은 그보다 나이가 거의 37살이 어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과 김일성을 비교할 때 전혀 다른 세대의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은
북한 선전에 의하면 1930년대 항일 무장 운동을 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주도했던 운동 중에 보천보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천보 전투는 사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찰서 습격을 해서 일본인 여자 아이 하나가 죽는 뭐 그런 소동을 벌이고 사실은 이 사람은 소련군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련과 일본은 그 일소 불가침 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돼가지고 2차 대전 때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소련군에 속해 있었지만 사실 일본과 싸우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소련이 해방 후에 북한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이 사람을 이제 북한의 지도자로 내세웠고 그러니까 불과 33살의 나이에 45년이니까 33살이죠. 그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돼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38살이 돼서 1950년에 한국 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6.25 전쟁을 김일성이 스탈린의 허락을 받아서 중국의 마오쩌둥과의 언약 하에서 어, 일으킨 전쟁이죠. 이승만이랑은 완전히 다른 궤적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승만은 한편 부한말에 조선에서 태어나서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과거 시험 공부를 하면서 유년기를 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선교사들을 만나서 배제학당에서 새로운 신문물을 접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종 폐위 운동이라는 어떤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면서 옥살이를 6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로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독립전신이라는 책을 쓰고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평생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1945년이 됐을 때 이 사람은 벌써 나이가 60세였죠. 그렇게 이제 한평생 독립운동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되고 그랬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신념은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유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정근대 조선사회에 대한 전면적 부정을 통해서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신념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두 가치를 얘기하자면 자유와 민주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김일성은 스탈린 밑에서 공산주의를 신념으로 체화한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남북한의 오늘날을 만들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살펴보고 싶은 텍스트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헌법 전문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 영도하시어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 광복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셨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 독립국가 건설에 튼튼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하셨다. 전부 다 김일성 얘기뿐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도 김일성입니다. 토대를 닦는 데 기초하여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 노선. 계속 김일성 동지 얘기뿐이 없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헌법에 어떻게 한 개인이 이 정도로 중요성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아, 유심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김일성이 만든 나라이고 김일성의 정책이 빚어낸 아, 일종의 실패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북한이 실패했는지를 알기 위해선 우리가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좀 더 탐구해야 되고 왜 북한이 김일성주의 국가가 되었는지 여기서 북한에서 쓴 말을 해보면 이제 김일성 민족이란 말까지 쓰는데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차분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일성 동지는 세계 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 운동가, 아, 뭐 세계 평화, 인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 이 김일성이 없이는 북한을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김일성 헌법이라는 말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북한은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북한을 설명하는데 김일성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북한을 이해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이 두 리더십이 만들어낸 남북한의 차이를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대화는 남북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도 좀 비슷한 과정을 좀 다르게 거쳐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 역사를 우리가 볼 때 1949년부터 76년까지는 마오쩌둥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8년, 문택동이 죽고 나서 2년 동안 어떤 권력 투쟁기가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78년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는 덩샤오핑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에서 덩샤오핑으로 가는 중국 현대사가 남북한과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이승만과 김일성은 같은 동시대에 컨템포레니어스하게 경쟁을 했다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어떤 시퀀셜 컴피티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아, 우리가 이승만과 김일성의 역사를 비교를 하면 남북한이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되겠고 중국은 어떻게 모택동 시대를 극복하고 등소평 시대가 등장을 했는지를 보는 어떤 수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론적인 모델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강의는 제가 이제 슬픈 죽음이라는 책을 써서 이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중국 현대사를 보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1949년 10월 1일부터 10월 1일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1976년 9월 9일 최고 영도자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회주의 건설 혁명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때 마오쩌둥이 원했던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중국 땅에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혹한 실패로 끝이 났죠. 그 마오쩌둥의 죽음과 더불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개혁개방 경제혁명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마오쩌둥의 시대와 덩샤오핑 시대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어, 연결돼서 빚어진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국 현대사를 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중요한 사건에 초점을 두고 보는 것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세 개의 중요한 사건은 바로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그리고 개혁개방입니다.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의 리더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고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보고 중국이 왜 이런 나라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중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굉장히 다른 나라입니다, 중국이. 일단 중국에 가보면은 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외교상. 그런데 들어가서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세히 보면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나라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거쳐갔던 그 팬데믹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상해 도심의 풍경입니다. 차들이 한 대도 없죠. 이 상태가 거의 5개월 넘게 지속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맨날 그 핵산 검사를 받아야 됐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5개월 동안 통째로 갇혀버린 정말 희한한 상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상해 전 인구를 따져보면 2,300만이라 그래요. 상해가 이제 그 도시 그 주변으로 그 상해 지역을 전부 다 치면 2,300만이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수도권과 서울을 합쳐서 수도권 전체 경기도까지 치면 한 2,300만 되죠. 대만 인구를 통째로 보면은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호주 인구가 그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수도권에 있는 모든 사람이 5개월 동안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감금된 상태로 국가가 주는 음식을 배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팬데믹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현실이 빚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의 국가에서 통제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폭동이 일어나서 아, 저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데 중국은 저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막강한 권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중국 공산당인데요. 중국 공산당 당원 수를 보면 1억 명은 좀 안 되지만 한테 9,500만 명. 우리 그 남북한 인구랑 합친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원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치 조직이고요. 중국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8개의 종속적 정당들과 통일 전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도 다른 당들이 있는데 당원 수를 비교해 보면 중국 공산당에 비해서 조직 지열에 불과하죠. 굉장히 작은 조직들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9,500만 명인데 가장 크다는 아, 여기 이제 중국 민주동맹을 보면 28만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당들은 하위 정당이고 또 중국 헌법에 따라서 이런 정당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인정해야만 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휘 하에 놓여 있는 위성 정당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볼 때 중국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제 조직들을 보면 맨 위에 총서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진핑 총서기죠. 그리고 그 밑에 상무위원이 있고 정치국 위원들이 있는데 한 25명 되고 중앙위원이 205명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엄격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중국에서는 이제 헌법이 이제 수정 헌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헌법에 따라서 최고 영도자, 그러니까 이제 국가 주석과 부주석이 10년 임기 규정을 갖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018년에 시진핑 정권이 이 임기 조항을 삭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입법기구와 사람들이 모여서 한 2,958명이 찬성을 하고 2명이 반대를 하고 3명이 기권을 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시진핑은 현재 제3기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형식적으로 보면 민주적 절차를 거쳐가지만 실제로는 최고 영도자의 의지가 관철되는 독재 국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그 조항인데 제가 영어로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어, 2텀 이상 어, 공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중국이죠. 또 다른 한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 5월 22일 전국인민대표인데 이때는 홍콩 보안법이라는 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때는 반대가 한 명 있었고 기권이 6명이라서 99.7%의 확률로 또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에 또 비슷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친중 애국가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좀 예외적으로 일국가 그러니까 한 국가 두 개의 체제라는 일국양제라는 이제 구호 하에 홍콩을 독립 지역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그때 다시 이제 이 시진핑이 이 홍콩에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니까 그 홍콩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폐기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래서 홍콩 선거제를 제약하는 일종의 반민족 악법을 통과시키는데 이때는 99.97%의 찬성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찬성을 했고 반대는 한 명도 없고요. 기권이 딱 한 명에 불과한 이런 식의 만장일치 표결을 통해서 이제 홍콩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신중 애국자 심사를 거쳐가는 뭐 그런 식의 이제 독재 법안을 통과를 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헌법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요. 중국 헌법은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있으면 중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굉장히 다른 나라라는 것을 헌법만 읽어봐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중국 헌법의 특색이라고 하면 중국 현대사에 대한 중공 정부의 유권 해석을 아, 그 서문에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유권 해석이라고 하면 이제 국가가 권위를 가지고 중국 현대사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 거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꼽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인민민주독재라는 좀 묘한 개념입니다. 인민민주독재. 민주독재가 과연 개념적으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독재면 독재고 민주면 민주지 어떻게 민주 독재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중국 헌법에는 인민민주 독재가 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칙으로서는 민주 집중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소련 공산당의 리더였던 레닌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자, 이 두 개념을 가지고 통치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오늘도 중국에선 인민민주 독재와 민주 집중제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총강을 보면은 바로 그 개념이 써져 있는데 제1조 가장 헌법 총강의 제1조를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는 노동자 농민의 영맹에 기초한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라고 헌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적 정치 세력이 만약에 중국 공산당에 대항하여 정치 운동을 벌일 경우엔 이게 위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없습니다. 어, 우리와 너무 다른 나라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아, 잘 유념하시면서 중국 현대사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 집중제라는 것은 레닌이 말했는데 일단 토론 과정에서는 민주 절차를 용인하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집행 과정의 중앙 집권화를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열린 토론, 강력한 추진, 뭐 이런 식의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바로 일당 독재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1인 지배의 정당화로 이어지게 되고 또 개인 숭배의 근거로 악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국 헌법은 인민민주 독재와 민주 집중제로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특징을 얘기해 보면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삼권 분립을 부정을 합니다. 그 최고 영도자 시진핑은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삼권 분립을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하고 비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나라죠. 이 사람들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통합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의행 합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사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종속되고 행정, 입법, 사법의 권력이 통일된 단일체 국가의 이상을 추구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은 있으나 헌정은 없다고 중국의 한 헌법학자가 통렬하게 꼬집었는데요. 중국에는 헌법은 있지만 이 헌법이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이 실행되는 헌정의 역사는 없다고 통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이제 서구에서 내려오는 입헌주의 전통에 서 있는데요. 입헌주의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국가 권력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합법적 제한이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입헌주의 전통이 중국에는 없습니다. 그 중국의 헌법은 국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이고 일당독재를 합리화하고 나아가서는 1인 질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날까지 이제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강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중국이 왜 이런 식의 국가로 만들어져 갔는지 우리가 좀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50년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만들어졌고 1950년대에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과정을 거쳐가게 됐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은 마오쩌둥의 표현을 빌면 계급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계급 투쟁이라고 하면 노동자 농민 계급이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계급의 적인들, 그러니까 적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enemies of the people인데 영어로 하면 그 정인들을 제압하는 투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민민주 독재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헌법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개념을 마오쩌둥이 가장 쉽고 명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민민주 독재는 뭐냐면 인민들이 민주적으로 적인에 대해서 독재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민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인민의 적은 그런 국민의 기본권을 가질 수 없다. 이게 이제 인민민주 독재의 기본 전제인데요. 그래서 인민들이 단합이 되어서 적인들을 몰아내는, 적인들을 처단하는
그게 바로 계급투쟁이고 그 계급투쟁을 통해서 사회주의가 건설된다고 본 것이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인민의 적인들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중국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아주 명확하게 교과서에서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럼 적인이 누군지 봐야 되는데 적인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지주, 그다음에 부패한 외국인들, 자산계급, 국민당 부역자들, 일제 부역자들, 그리고 반영명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적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누구든 적인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면 숙청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죠. 그래서 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치 운동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 정치 운동은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백화 운동과 그리고 반우파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화 운동은 이제 백화 제방 운동을 말하는데 순추 전국 시대에 사상 문화가 꽃피었던 제방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 제방은 말 그대로 100가지 꽃이 함께 활짝 핀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사상의 다양성, 자유로운 표현 이런 것을 중국 사람들이 백화 제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950년부터 57년까지 마오쩌둥이 주도해서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근데 이 운동이 뭐냐면 지식인들로 하여금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하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마오쩌둥이 그랬죠.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을 시작하고 7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7년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떤 문제점과 모순을 표출했는지 여러분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비판을 해라. 비판을 통해서만 발전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구호를 들고 모든 사람들한테 비판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비판하기가 겁이 났죠.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의 권력이 너무나 강력하고 이미 1940년대에 아직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비슷한 역사를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도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 내부의 모순을 비판하라고 했고 비판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실수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침묵을 하니까 또 침묵하는 사람들을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결국은 나와서 여태까지 있었던 모순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던 내적 모순, 그다음에 중국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독재에 빠졌던 자가당착, 뭐 이런 거를 비판하니까 중국 공산당이 기다렸다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숙청을 합니다. 그래서 55만 명이 강제 노역, 집단 수용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식인들이 침묵을 강요당하게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했죠. 정부가 비판의 권리를 줄 테니까 비판하라고 했는데 비판을 했더니 그 사람들을 잡아서 다시 반우파 운동을 벌리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국가 주도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중국 공산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의 인사출동의 양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사출동은 말 그대로 동굴 속에 있는 뱀을 끌어내는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양모는 무슨 말이냐? 양모는 음모의 아 음모 음모라 그러면 이제 몰래 뭔가 계략을 꾸며서 남을 이제 수렁에 빠뜨리는 뭐 그런 전략을 얘기하죠. 속임수를 얘기하는데 양모는 공공연히 누구나 다 아는데 벌어지는 음모를 얘기를 합니다. 공공연한 음모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이 빛 양자에 거짓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는 꾀라고 할 수 있으니까 거짓 꾀라고 할 수 있는데 마오쩌둥이 실제 썼던 표현이에요. 그렇게 양모를 써서 이 지식인들을 잡았습니다. 마오쩌둥은 한평생 지식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표현을 들면 반지의 제왕입니다. 지식인을 반대하는 제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지 제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결과 대약진 운동이 대기근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대약진 운동은 이 반우파 운동이 일어난 직후 거의 시기가 겹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비판할 수 없게 한 상태에서 마오쩌둥이 이제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력한 총동원 전략을 쓰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마오쩌둥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 강제 동원을 통해서 강력한 산업화를 추진했던 것인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게 인류사 최악의 대기근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약진 운동의 목표는 지상 낙원을 건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포스터에서 보는 이 그림이 마오쩌둥이 꿈꿨던 지상 낙원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곡식이 넘쳐나고 있죠. 이 넘쳐나는 곡물,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용광로에서 뭔가 이제 계속 불길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철강 생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영 훈련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향토 자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향토 예비군 같은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가소가 있고 공동 식당이 있고 공동 경작을 하고 있고 이게 마오쩌둥이 생각했던 지상낙원입니다. 마오쩌둥은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농민들의 마음을 자기가 잘 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의 향전 자치를 건설하게 되면 전국이 낙원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오쩌둥은 권력을 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 당시 나왔던 구호가 더 빨리 더 좋게 더 많이 더 아끼며 뭐 이런 식의 구호가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서구 자본가들은 난파선에 실려서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데 중국 인민은 용으로 만든 배를 타고 낙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중국 인민들이 전부 다 인민공사라는 조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인민공사는 2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인민들은 거의 24시간 총동원 체제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됐죠. 그런데 이제 구호는 공산당은 천당이고 인민공사는 천당으로 하는 교량이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자, 이 대약진 운동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대약진 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에 천리마 운동이라는 걸 또 펼쳤습니다. 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둘 다 주관적 요인을 강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주관적 요인은 뭐냐면 객관적 요인에 대별되는 말인데요. 인간의 심적 동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인민들이 혁명 정신으로 강력하게 무장을 하면 그 정신력을 발휘해서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굉장히 빠른 산업화를 추진을 하고 그 결과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식의 주관적 요인을 강조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주관적 요인은 이념교육, 선전선동, 정치운동, 계급투쟁을 통해서 달성되게 됩니다. 대중을 동원하고 대중을 강력하게 조직해서 정신무장을 시키면 홍색 리더십을 실현할 수 있다고 모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이 중국어에서 몽상은 이렇게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몽도 마찬가지죠. 빅 드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 대통령의 몽상은 인류사 최대의 기근을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이 이 마오쩌둥의 대기근을 연구한 책인데요. 1958년에서 62년 사이에 중국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마오쩌둥은 중국을 대약진의 관계에 몰아넣었죠. 15년 만에 영국을 따라잡고 추월하겠다는 구호 아래 모든 사람들이 동원이 됐고 수억 명의 노동자들은 마오쩌둥의 명령에 따라서 밤낮으로 강제노역에 시달렸지만 이 정책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서 중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상 낙원으로 만들겠다는 사회주의적 혁명이었는데요. 이 혁명의 결과가 참혹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조직의 군사와 행동의 전투와 생활의 집체화 뭐 이런 식의 구호들이 전국에 걸려 있었고요. 국가의 부강, 인민의 행복 이런 구호 아래서 이런 총동원 체제가 벌어졌는데 아, 이 정책은 실패를 합니다. 이게 보면 이제 반샤오 댐이라는 건데 1958년부터 59년 사이에 건설됐던 이 댐은 20년을 지탱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광적인 질주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1958년 가을에 60여만 개의 뒷마당 용광로가 정부에 생겨났습니다. 정부는 인민공사를 통해서 사회주의 유토피아 건설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이런 식의 이제 뒷마당 용광로에서 생산된 철강은 고철에 불과했습니다. 전혀 쓸모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연료를 이런 식의 잘못된 그 제철 산업에 집어넣으면서
중국은 이제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이 전체 모든 정책이 비과학적인 몽상에 불과했는데요. 이거 완벽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약진은 대역진이 되었습니다. The Great Leap Forward는 The Great Leap Backward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서구학자는 과감한 도박이었는데 비참한 결말을 초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1958년 11월부터 농촌의 98%가 인민공사에 속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같이 먹고 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는 참혹한 기근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민공사는 모든 인민이 모여서 이제 마을의 모든 행정을 담당을 하고 사람들이 집체적인 생활을 하면서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이제 개인 생활보다는 이제 집단 생활을 강조하는 그래서 공동묘지, 양로원, 타가소, 공동식당, 뭐 은행 업무까지도 전부 다 인민공사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아, 참담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허위 보고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국가든지 지식인이 깨어있고 지식인이 비판 정신을 발휘하게 되면 여러 사회 문제들을 어, 이제 극복을 하고 정책적 모순이 나오면 이제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가 되는데 중국 이때는 이제 지식인들이 전부 다 잡혀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정부 기관들은 전부 다 생산량을 과장을 해서 거짓말의 악순환에 빠져버렸습니다. 시위의 힘을 뽑는다고 할 수가 있고요. 총체적 부패 구조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부패가 이 대학교 운동을 실패로 몰아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근본은 표현의 자유가 없는 정치적 억압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보고가 행정착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허위 보고를 근거로 절강 생산의 목표량을 상정을 하고 먹이사슬이 맨 위에는 과장과 허위 보도의 전국적 광기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맨 아래에선 수억 명이 굶주리는 참담한 현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장된 기대감의 나선형적 상승 구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참혹한 기근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학균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정치적 압력이 과장을 낳고 황당무계한 목표치가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물을 과도하게 객출하는 모순이 발생을 했고 거기서 폭압적 캠페인이 일어나고 비참한 기근과 죽음으로 이어졌고 기근 폭력이 수반되고 그래서 이 총체적인 부패 구조가 대기근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망률은 치솟고 그다음에 출생률은 내려가죠. 그래서 중국 인구가 확 줄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몇 만이 죽었냐면 최소 3천만에서 4,500만 명이 사망을 했다 그래요. 미출산 인구,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태어나지 못했던 아이들까지 치게 되면은 도합 7천만 정도의 희생자가 있었다고 우리가 추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죠. 자, 이 사건 이후에 마오쩌둥은 비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1년에 일단 행정의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행정의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마오쩌둥의 권력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모택동은 그래서 있고 대신 이제 이 무너진 정책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두 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유석이와 등소평인데요. 이 사람이 1962년에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이제 풍묘백묘론인데요. 그러니까 실용주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파산된 국민 경제를 되살리는 실용주의, 농업우선주의, 신경제 정책을 이 두 사람이 추진을 하게 됐고 이 정책은 마오쩌둥의 학정을 좋은 정치로 바꾸는 스마트한 리더십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4, 5년 동안 이 정책을 추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분배 구조가 개선이 되고 그 12%의 농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면서 농민들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갖게 되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요. 인민공사의 규모를 축소하면서 사람들의 자유가 확대됩니다. 곡물 생산량이 늘어났고요. 또 곡물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력갱생의 원리를 강조했던 모택동과는 달리 필요하면 외국에서 곡물을 수입한다는 어떤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펼치게 됐고 정치적 자유화가 일어나고 또 해빙의 모두가 형성이 되면서 지식인들이 어느 정도 복권이 되고 또 영화, 예술, 문화가 부활을 하게 되면서 중국이 실제로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이 61년부터 65년까지 대학 시인 운동 이후에 한 연 9%의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때 만약에 개혁개방으로 나왔다면 중국이 오늘날의 중국과는 굉장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겠죠. 그랬는데 이제 무 대통령이 자기 권력이 아, 약화되는 과정을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문화 대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문화 대혁명을 모대국의 마지막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1966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마오쩌둥이 죽은 1976년까지 1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시기를 10년의 커다란 겁탈, 대호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여기 보면 10 years of madness라고 써져 있죠. 이게 이제 영어권에 번역된 중국 사람이 쓴 책인데 이 문화혁명의 참담한 과정을 낱낱이 고발하는 책입니다. 자, 문화혁명이 보면 이 두 사람, 이 유속이와 덩샤오핑을 타도하는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타도 유속이, 타도 덩샤오핑이라고 써져 있죠. 이 사람들을 수정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을 하이제크해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수정주의자라면서 비판을 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포스터를 보면 마오쩌둥 사상의 위대한 붉은 깃발을 높이 들고 유화덩의 자산계급 반동 노선을 철저히 비판하는 대회다. 그러면서 1968년 1월 25일 상하이 인민광장에서 열린다는 거죠. 이 집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두 사람을 규탄하고 탄압하면서 오택동 사상을 다시 보위한다는 그런 식의 정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문화혁명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리더십이 마지막 순간에 문화혁명으로 표출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 문화혁명을 왜 중사람들이 거쳐가야 됐고, 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중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혁명 과정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몇 가지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홍위병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홍위병 운동이 노동자의 아, 정치 투쟁으로 비약이 됐고요. 노동자들이 지방 정부의 권력을 뺏어서 자체 정부를 세우는 탈권 투쟁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이 군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혁명위원회를 1년에 거쳐서 건설을 하게 되고 전국의 혁명위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이 혁명위원회는 사실은 군부 독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이 권력을 잡고 정부를 재건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군의 지원을 받는 대중 조직들이 막 만들어져서 무장 투쟁이 일어납니다. 1967년에 절정으로 가고 거기서 집단 학살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 집단 학살에 가담했던 여러 대중 조직들을 이제 다시 처형하는 그 정부에 의한 대민 테러가 또 발생을 합니다. 이런 아주 황당무계하고 희한한 대혼란의 시기를 문화혁명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화혁명이 무엇이었는지 그 규모를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혁명을 중국 공산당이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78년도에 처음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은 예제닝이라고 중국 군부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문혁 당시에 발생했던 피해 규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82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84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다시 한번 발표를 해가지고 세 번에 걸친 국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문화혁명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혁명은 그 결과 1억 1,300만 명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정치적 타격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계급 적인으로 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심적 타격을 입고 정신적 불구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죠. 55만 7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4,300건의 무장투쟁이 일어났어요. 이 무장투쟁은 여러 대중 조직이 실제로 군사 무기를 들고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벌이는 상황인데요. 그 결과 12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중국 전역이 대혼란 속에 들어갔음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죠. 250만 간부들이 집단 lin치를 당했고요. 또 11만 5천 명이 비정상적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도시에서도 집단 학살이 일어나서 481만 명이 피해를 당하고 68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 보는 이제 이게 문화혁명의 대표적 사진인데 최근에 삼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는데요. 그 삼체 제1편을 보면 문화혁명의 참혹한 과정을 참 잘 그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문화혁명에 관심 있으면 그 드라마의 1편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도 집단 학살이 일어나서 520만 명이 박해를 당하고 그중에서 12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집단 학살에 내몰리는 정말 광기 어린 시간이었습니다. 1984년 4월 중공중앙위의 문역 피해 보고를 보면 또 비슷합니다. 420만 명이 구금을 당해서 신문당했고 173만 명이 비자연적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3만 명이 반혁명 행위로 처형당했고 27만 7천 명이 무장 투쟁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30만 명이 불구가 되었고 7만 가정이 파괴되는 정말 그야말로 참혹한 집단 관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과정을 중국 사람들이 거쳐가야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마오쩌둥의 리더십이 광기로 치달았기 때문인데 이 사람은 대학진 운동으로 실패한 다음에 자기가 권력이 약해지니까 행정의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가 다시 정치적 복귀를 위해서 군을 앞세워서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대중을 동원해서 이런 식의 광기어린 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중국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문화혁명의 시기를 10년의 대호겁이다. 거대한 겁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혁명이 끝나고 개혁개방의 시기로 들어와서 1981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역사 결의란 것을 채택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제 그 70년의 역사를 통해서 45년 이후 이래에 이제 세 번의 역사 결의를 발표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시진핑이 2021년에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을 맞아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해보는 역사 경험에 대한 결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981년에 제2차 역사 결의를 채택을 했는데 이 역사 결의에서 문화혁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1966년 5월부터 1976년 10월까지 지속된 문화대혁명은 인민공화국의 건국 이래 당과 국가와 인민이 겪은 가장 엄중한 후퇴였으며 가장 커다란 손실이었다. 문화혁명은 마오쩌둥이 이끌고 일으키고 이끌었다. 마오쩌둥의 책임을 분명히 했고요. 문화혁명이 가장 커다란 손실이며 역사적 후퇴였다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시진핑이 문화혁명에 대한 나쁜 기억을 다 지우고 마오쩌둥의 권위를 다시 강화하는 그런 역사적 반동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화혁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잠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홍위병들입니다. 홍위병들은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만들어진 청년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학교가 휴교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정치 집회로 갔어요. 정치 집회에 가서 계급 적인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마오쩌둥이 학교에서 배울 것이 없고 학생들은 혁명 과정을 통해서 혁명가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마오쩌둥의 명령에 따라서 전국의 학교가 휴교 상태로 가면서 학생들은 운동장에 모여서 집회에 모여서 이런 식의 혁명 과정을 거쳐가게 됐습니다. 전국의 홍위병 조직이 결성이 됐는데요. 홍위병이 또 이제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난 대중 조직 운동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 청소년들이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선명성 경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출신 성분이 나쁜 홍위병들이 더욱 극단적인 노선을 선택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념적 선명성을 과시해서 신분 세탁을 시도하게 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홍위병 운동이 점점 더 폭력화되게 됩니다. 1980년 공지통에 의하면 1966년 8, 9월 동안 이걸 이제 홍8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홍8월의 시기 동안 베이징에서만 1772명이 홍위병 테러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3만 3,695 민가가 파괴되었고요. 8만 5천 가정이 도시에서 축출이 되고 희생당한 사람들을 보면 80대 노인부터 38일 영유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85년 11월 7일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10,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홍위병 운동이 단순히 그 학생들의 뭐 정치 조직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런 식의 참혹한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혁명이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홍위병 운동이 노동자 운동으로 전개가 됐고 이 노동자들이 지방 정권을 잡으면서 일종의 꼬뮌을 만들게 됩니다. 상해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 상해 모델을 따라서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식의 이제 대중 조직이 만들어져서 정부를 탈취하는 그런 식의 혁명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마오쩌둥이 군을 투입해서 혁명적 좌파를 지원하라 그랬고 이 사람들이 무장을 하게 되니까 이런 식의 무장 투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무장 투쟁의 사진들인데요. 지금 이제 사천성에 있는 중경에 가보면 문혁묘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보면 3, 400명이 매장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화혁명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던 문혁의 피해자들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군사 작전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면은 두 개로 나눠진 내전 조직이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전 상태에 돌입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문화혁명이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제가 조선일보에 이 문학명 이야기라는 연재물을 계속 한 2년 동안 유지하면서 문화혁명의 이 참혹한 실상을 한국 대중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슬픈 중국 1, 2, 3부를 구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정말로 대중조직이 이런 식의 군사적 투쟁을 벌였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체가 즐비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홍위병은 다시 하방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하방이 뭐냐면은 도시에서 문화혁명을 일으켰던 홍위병들이 농촌에 가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길게는 10년 이상 노동자로 살아야 했던 그 참혹한 과정을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962년부터 시작이 돼서 79년까지 1,600만 명의 젊은이들이 하방이 되었는데 이 하방 과정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되고 그 당시에 자신들이 겪었던 체험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중국에는 상흔 문학이라는 독특한 문학 장르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그 상흔 문학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개가 돼서 우리말로도 상흔 문학의 대표적 작품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 사람들이 점점 대중적인 자각을 하게 돼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게 현실에서는 아주 참혹한 광기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그래서 이제 천안문에 1976년 4월에 사람들이 집결을 하게 됩니다. 집결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존경에 맞지 않았던 주울레라는 주울레 총리를 이제 추모하게 되는데 주울레는 1976년 1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식의 이제 추모 대회를 가졌는데 이 추모 대회가 정치적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를 써서 정부를 비판을 하고 또 문화혁명의 광기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어떤 대중적인 정치적 자각이 일어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마오쩌둥이 죽기 5개월 전에 이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많게는 200만 명이 천안문 광장에 모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4인방을 비판했어요. 4인방은 뭐냐면은 모택동 밑에서 정치 선동을 일삼았던 4명의 이제 선동가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모택동을 마오쩌둥을 비판하기보다는 4인방을 비판하면서 문화혁명의 전 과정을 아주 비판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죠, 정부를. 이 과정을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 마오쩌둥이 죽었어요. 이렇게 문집해서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이 정치적 표현을 하니까 이 공산당이 긴장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민심을 읽었던 거죠.
그리고 모택동이 죽고 나서 이런 식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는데 모택동의 후계자는 어, 그다지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모택동이 이제 지명을 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 이 사람은 사상적으로는 모택동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걸었던 구호가 양계범시인데 양계범시는 두 가지 모든 것, 두 가지 어, 그래서 영어는 to whateverism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택동이 50년대 했던 모든 말, 모택동이 50년대 했던 모든 정책은 옳았다. 이상의 구호를 내걸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중요한 업적이 있는데 그 중요한 업적이 바로 4인방을 분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택동은 1976년 9월 9일 날 죽었는데 4인방은 한 달이 채 못 돼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오쩌둥의 그 부인이죠. 정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의 문화예술계를 장악을 하고 정치 선동을 계속 10년간 이어갔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문화평론가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정치 선동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고 문화혁명을 이끌었던 극단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거하고 바로 등석평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석평도 1950년대 보면 마오쩌둥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혁명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두 번 정치적 박해를 당했고 지방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가 76년에 다시 불려왔다가 또 이제 유배를 당하는 그런 정치적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깨달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도구마가 돼서 중국 인민을 옥죄고 있으니 실용주의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1978년 12월에 최고 영도자로 선출이 되면서 중국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리더십의 변화인데요. 이게 1978년 타임 매거진에서 맨 오브 더 이어 그러니까 그 해의 인물로 덩샤오핑을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리더십 체인지를 거쳐간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리더십 변화의 결과 중국이 새로운 중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서구 언론이 주목했던 것인데요. 실제로 덩샤오핑이 78년 12월에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조치가 바로 미국에 가서 지미 카터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지미 카터는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덩샤오핑이 아, 개혁 개방을 추진하게 됩니다. 개혁 개방은 말 그대로 사회주의 정권을 바꾸고 근본적인 개혁을 거쳐서 국가를 연다는 거죠. 그 문호 개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자본가들에게 했던 말은 우리가 경제 특구를 만들 테니까 와서 중국 경제에 투자해달라.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위해서 갔던 것이고 중국이 개방되면 굉장히 그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적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미국 자본가들이 서둘러서 중국으로 들어갔죠. 그 결과 오늘날 중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자본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경제 정책을 바꾸기만 하면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적 어,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 함정은 바로 사회주의 근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겠다는 모택동의 근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덩샤오핑은 모택동의 유령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80년대를 거쳐가면서 등록평이 경제개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오늘날의 중국이 만들어졌습니다. 1986년도에도 타임 매거진에서 덩샤오핑이 그 해의 인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 개혁 개방이 일어났고 그 개혁 개방의 결과 중국 경제가 이 정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중국 경제는 세계 규모의 아, 경제 규모에서 세계 제2위에 올라 있죠. 미국을 추월한다는 얘기가 10년 전부터 들렸는데 최근에 와서 이 시진핑이 경제 정책에 실패하면서 좀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큼 덩샤오핑이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덩샤오핑이 마오쩌둥과 반대되는 경제 성장의 혁명을 거쳐갔기 때문입니다. 그 덩샤오핑 시대 중국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주제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북한과 남한에 이런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세계적인 네트워크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200여 개 국가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가 있죠. 저도 이제 외국에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외국에서 한국을 보면 한국에 베이스를 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는 어떤 네트워크 국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딜 가나 한국 사람들이 다 진출을 해서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의 어, 유대 의식 속에서 이제 한국이 굉장히 커다란 국가로 발돋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북한은 그와 정반대 노선을 갔습니다. 그 노선은 국가 주도의 명령 경제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사회주의적 환상입니다. 그 결과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고립돼 있는 나라가 됐죠. 그리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 개발을 해야만 했고요. 핵이 없는 북한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핵을 개발했던 것이죠. 그 결과 북한은 더더욱 개혁 개방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위성 국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6.25를 일으켰을 때 유엔군이 들어가서 압록강까지 진출했는데 그때 마오쩌둥이 지원병이라고 불리는 중공군을 투입을 했고 그 결과 이제 분단 상태로 다시 고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중국이 없으면은 생존할 수 없는 나라가 돼 있죠, 지금.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이제 원유를 수입을 하고 그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유지되는데 중국은 78년에 개혁개방으로 나갔는데 왜 북한은 아직까지도 개혁개방으로 못 나가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북한을 오늘날의 북한을 만들었을까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리더십이 얼마나 다른 역사를 만들 수 있는지를 내가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 책으로 들어가서 이 책의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리더십이 성공하면 국가가 발전합니다. 리더십이 실패하면 국가가 망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망한 국가의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죠. 아르헨티나가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부국이었는데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아르헨티나는 정치적으로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몰락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리더십이 성공을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문화가 꽃피고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리더십이 실패하면 경제가 무너지고 어, 문화는 암흑기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생활은 비참해집니다. 그 사례를 오늘 이 중국 마오쩌둥 시대와 덩샤오핑 시대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번 이 말을 우리가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man-made political economic institution. 사람들이 만든 정치적, 경제적 제도가 경제적 성공이나 아니면 경제적 실패에 밑에 깔려 있다. underlie economic success or the lack of it.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서 한국 사례를 들었어요. Korea, to take just one example, is a remarkably homogeneous nation. 너무나 동질적인 국가인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고 남한에 있는 나라는 사람들은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빚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정치적 경제적 제도이고 정치적 경제적 제도는 다름 아닌 리더십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제가 결론적으로 어떤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 싶어요. 좋은 리더는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부 정책을 알리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독재자는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막는 사람이죠. 마오쩌둥은 독재자였습니다. 아무도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없도록
반우파 운동이라는 걸 벌려서 우파들 전부 다 소탕하는 정치 운동을 벌리고 그 결과 대약진 운동을 대기근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통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소통을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정치적 문화가 정착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소통이 막혀버렸죠. 그리고 좋은 지도자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실행하는 사람이죠. 그 점에서 모택동은 실행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통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실행력은 아, 오히려 정책 실패로 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플래너입니다. 플래너. 그러니까 계획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개발 계획도 세우고 100년 대계를 세우고 미래를 내다보고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다시 돌아가서 어떤 범국민적 소통이 있어야 되고 그 소통을 통해서 훌륭한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리고 또 리더의 조건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공유하고 격려해서 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리더는 좋은 교사입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아, 중요한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리더의 또 한 가지 좋은 필수적인 조건은 통합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 이제 리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관리 능력입니다. 모택동은 관리자로서 완벽하게 실패한 모델입니다. 덩샤오핑은 관리자였죠. 그래서 중국이 아,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라틴어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캐피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더는 피텀의 덕목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라틴어에서 이제 머리를 카푸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복수형이 캐피텀이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캐피텀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 기업에서 강연을 할 때 이 캐피텀 리더십을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날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제가 말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태까지 혹시나 정치의 중요성을 그다지 인식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정치를 한번 심각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실패를 하면 나쁜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쁜 제도는 사람들의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막아서 결국은 경제적 실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우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냐에 따라서 역사는 극적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이게 남북한 차이뿐만이 아니고요. 북한에서, 중국에서도 그렇게 드러났고, 일본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1968년부터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실시를 해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근대 국가로 발돋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 20년대 어떤 민주의 시기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걸 타이쇼 디마크러시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의회 정치가 꼽히고 또 사람들은 자유롭게 표현을 하면서 서구 못지않은 어떤 민주주의의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 후반부터 군부가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민간 정치가 실패를 하고 군국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2차 대전 때 미국과의 전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최초의 피폭 국가가 되죠. 그러면서 200만이 넘는 일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참혹한 결과가 빚어졌을까요? 그것도 역시 리더십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할 때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어,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더십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정치 지도자들을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교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줌을 하는 강의라서 질문이 없으실 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그냥 학생들이 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저의 경험을 얘기하자면은 그 한국에서는 늘 현대 중국에 대해서 모르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 유학을 갔을 때 중국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옛날 그 고대 중국의 그 동아시아의 문화의 중심이고, 그리고 그리고 너무나도 친숙한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중국에 딱 갔는데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중국에 딱 가면은 우리 생긴 것도 얼굴도 비슷비슷해서 또 보면은 또 누구랑 그 중국 친구라 하더라도 그 누구 닮았고 굉장히 닮았는데 생활하면 할수록 전혀 다른 이질 국가더라고요. 도리어 대만에서는 도리어 이렇게 '아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현대 중국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의 이 강의를 인제 들으면서 '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 아니구나. 우리가 너무 중국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구나. 그건 꼭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나라예요. 우리와 제일 다른 나라인 것 같아요. 제일 옆에 있으면서 제일 다른 나라인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또 인제 제가 지난번에 조선족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네. 조선족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 그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대. 근데 중국 사람들은 늘 가 보고 싶은 데가 모스크바래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마르크스 레닌주의 맨날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 한번 모스크바에 한번 가 보고 싶다.' 근데 딱 모스크바에 갔대요. 갔더니 모스크바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네랑 너무나도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우리랑 똑같네." 그러면서 건물이며 생각하는 방식이며 너무나도 같더라. 그래서 그런 보니까 이 나라라는 것도 인제 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살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 그 책도 그렇고 좀 많은 학생들이 좀 많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건대 이 현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우리나라에서는. 도리어 선생님께서는 캐나다에 계시면서 도리어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 아시아의 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 좀 많은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생들 여기 그래도 좀 질문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사실은 예 우리 학생 누구 질문할 학생 없나요? 오서연 학생, 서연이 우리 오서연 학생. 네. 아, 네. 저도 프랑크 디케터의 그 인민 삼부작을 되게 재밌게 읽었어서 그 중국 문화 대혁명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요즘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잘못했다고 확실히 인정하는 편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디테터 음. 3부작을 읽으셨다니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그럼 이제 슬픈 중국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더 재밌게 썼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국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문화혁명에 대한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문화혁명을 거쳐갔던 사람들한테는 이건 악몽입니다. 그 시절에 너무나 참혹한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모르죠. 이게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문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옛날엔. 근데 이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좀 그런 성향이 있지만, 한국 현대사보다는, 역사 시간에 좀 이제 전근대사를 좀 많이 배우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역사는 현대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현대사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죠,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중국 공산당이 이념적으로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이 공산당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너무나 비대해진 강력한 조직인데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시켜야 됩니다. 교육의 힘은 막강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문화혁명에서 일어났던 이런 참혹한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하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존경심이 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정말로 사람들을 무지 상태로 몰아넣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만나서 중국 애들한테 물어보면 모르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인 거를. 그냥 부모님한테 이래저래 들었다 이 정도만 알지.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문화혁명을 겪었던 사람들이 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영어권에도 번역이 돼서 막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농촌 사회에서 벌어졌던 집단 학살 같은 거 그거는 얼마 전까지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제 그걸 거쳐갔던 사람들이 정말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홍콩이나 대만 같은 데서 출판이 되고 나중에 영어로 번역이 돼서 알려지고 이러면서 세상에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묻어버리면 잊혀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밝혀내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 현대사를 좀 더 깊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오늘날 시진핑은 또 그 자신이 문화혁명의 피해자라고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시진핑 아버지가 시중신이라는 사람인데 문혁 이전부터 숙청을 좀 당해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황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섬서성 쪽에 들어가서 토굴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도 좀 늦게 가요. 그래서 75년인가 들어가는데 그때 이 사람은 이제 그때는 대학 입시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대학 청와대 들어갈 때는 추천을 받아서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문혁의 피해자면서 동시에 고위 관리의 수혜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진핑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게 점점 1인 독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는 시진핑 정권을 그냥 딕테이터십이라고 안 하고 오타크러시라 그래요. 오타크러시는 1인 지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오토가 1인이고 크라시는 이제 정치니까 1인 지배인데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모택동의 권위를 다시 되살려내야 됩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중국의 전역에 모택동의 초상화가 다 걸려 있죠. 모든 집회가 모택동의 초상화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에 가나 모택동의 동상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모택동의 나라가 맞는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들어가서 모택동이 했던 모든 일을 보면 사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인가 의심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택동으로 통일돼 있는 오늘날의 중국은 그러니까 이제 모순된 제국입니다. 모순된 제국. 그 사회주의를 내걸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내부 경제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아니면 사회주의 시장 경제 이런 식의 모순된 말로 일종의 영어로 얘기하면 악시모라닉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순 형용입니다. 그런 논리로 대충 봉합하고 넘어가고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 그래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어떤 식으로 진화해 가느냐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이 이제 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면은 중국에서 그렇게 문화혁명 시대 때 많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그 택시 기사에 마치 모택동이 신격화가 됐어요. 그래서 막 모택동 부적 갖고 다니고 네, 그리고 네, 또 화폐가요. 네, 이런 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다 모택동 얼굴로 다 네, 통일됐잖아요. 네, 세상에 어느 나라 국가 네. 그 그게 화폐가 좀 재밌는 현상인데요. 그게 제가 이제 중국 처음 갔던 1995년에는 돈에 보면 소수민족들이 막 있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2000년부터 바뀐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장저민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이제 구심점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 이념적 구심점으로 모택동을 다시 살려내자. 그거였고 시진핑 오면서 그게 더 강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중국이 이 상태로 계속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무너지진 않겠지만 중국은 어떻게든 진화를 해야 되고 그 진화하는 방향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야 되냐면 더 개방적이고 더 민주적이고 더 자유롭고 더 법치를 실현하는 헌정적인 국가로 가야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렇게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리더십이 바뀌어야 되는데 리더십이 저렇게 고착이 되면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제도적 모순을 가지고 굴러가는 거대한 수레바퀴 같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중국이 과연 계속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압도하는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이 피크에 도달을 해서 이제는 고속 성장을 못하고 추락을 할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조짐들이 좀 보이죠. 지금 중국은 부동산 경제가 완전히 꺼지면서 이게 지방정부가 부채 때문에 올라갔어요. 지방정부가 부채 때문에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최근 한 20년 동안 경제 성장하는 방법이 정부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그 이제 도로라든지 뭐 이런 걸 깔고 집을 짓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이게 이제 거품처럼 꺼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하락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지을 집이 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보면은 집을 더 많이 지어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보다. 그런데 매매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과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런데 고작 이제 내세운 아, 중국적 대안은 뭐냐면 헌법을 바꿔서 시진핑 제3기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종신지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종신지배를 하려면 종신지배를 했던 중국 헌정사의 모델을 되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과연 이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그큐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반중 감정이 거의 80%에 육박을 했더라고요.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반중 정서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반중 정서가 커졌고 제가 사는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도 거의 80%고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우군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본가들 입장에서도 보면 인도나 뭐 베트남이나 좀 더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데로 이제 공장을 옮겨가고 투자를 하게 되는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내수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체 투자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좀 잘하는 것도 있어요.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과연 중국이 정치 제도를 바꾸지 않은 상태로 이런 식의 일당 독재 국가로서 경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대에는 중국이 계속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갈 텐데 어떤 과정으로 바뀌어가는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질문은 선생님 그 메일을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공지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예, 학생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예, 개인적으로 또 질문하셔도 좋고 또 우리 학생들이 쪽글, 예, 쪽글을 이제 쓰시면은 또 네, 선생님께서 또 많은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학생들 고맙습니다. 네.